2,5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들 얘네들이 반등을 이끌었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이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얘네들을 조금씩 모아가셨다가 반등이 딱 나오면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현재 시장, 미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 아주 단단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참 네. 강하게 올라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지금 보면은 뭐 F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좀 출렁출렁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면서 크게 꺾이기보다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반등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좀 약해지고 CPI 확인 이후 아직까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재개된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올해 연초부터 6월까지는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긴 했지만 이 또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줬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 더 높아지고 있다,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6월 지나고 7월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레벨이 다운됐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뭐 이전에는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듯 했지만 오히려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여러 위원들이 나와서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진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월 CPI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내려왔고 유가는 더 떨어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도 좀 진정되고 소비심리 지수가 좀 좋아지면서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좀 선순환 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FMC 의사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최근 달러가 좀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부진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 부러지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7월 FOMC 의사록 네. 뭐 그냥 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거 그냥 그대로인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네. 어쨌건 그 낙관적인 어떤 세력과 네. 기관적인 세력이 각각 뭐라 그러지? 각자의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상이몽을 꿀 수 네, 있도록 맞습니다. 그런 말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매파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비둘기파적인 해석도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을 내놨는데 일단은 시장이 매파적인 쪽에 좀 일단은 반응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을 보여주면서 물가가 뭐 2%, 2.5%까지 가야지 통화정책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죠. 근데 왜 이게 걱정이 먼저 들어왔냐라고 본다면 최근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레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좀 진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에 시장이 좀 출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을 꺾을 만한 변수가 아니었던 이유는 F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9월 FMC 때 금리 인상 확률을 보니까 여전히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60%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심리적으로 잠깐 흔들렸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올해 연말까지 4%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최근 16에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지속될까? 연준이 제시했던 점도표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해석법은 경기와 통화정책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속도 조절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던져줬거든요. 이건 충분히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디스카운트 되고, 그리고 매파적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감들을 조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번 7월 FOMC 의사록을 보고서는 당분간은 괜찮겠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다만 8월 CPI랑 9월 FOMC 결과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그냥 모든 출연자 나오시는 분들에게 네.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네. 뭐 서머 랠리가 됐든 네. 반등장이 됐든 네. 이제 고점이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7분선을 지나고 있다. 저는 코스피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2,600선 돌파 시도, 2,600선 중후반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700, 2,800 넘어서기 위해서는 9월 달을 잘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8월 CPI, 그리고 9월 FOMC 회의, 그리고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물가 레벨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고, 그러면은 9월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좋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9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시장이 꺾여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가 2,600선 중후반대까지 반등 여력은 남아있지만 2,600선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좀 많이 조심하자. 현금 비중을 좀 현금 비중을 더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천천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보시면 CPI가 7월 달에 꺾인 건 맞지만 9월 달에 얼마나 레벨 다운이 될지, 그리고 레벨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 기준으로 보면 CPI는 8월 달에 0.1%포인트 소폭 떨어지고 코어 CPI는 또 올라간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가 레벨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디다. 잠깐만. 그러면은 CPI가 8%? 코어 CPI가 6%? 그러면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블룸버그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4분기까지 CPI 평균 전망치가 7.3, 내년 1분기가 5.8, 내년 2분기는 4. 그러면은 CPI가 4%인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맞는 게 9월 21일 날 FOMC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것들이 3.8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상을 해도 연준이 제시한 3.8보다는 못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됐거든요. 여기 보시는 위에 오른쪽 그림이 요 그림인데, 요 빨간색이 점도표입니다. 그런데 연방금리 선물 블룸버그 전망치를 보면 이보다 낮죠, 전망치보다. 굉장히 오랜만에 연준이 예상하는 내놓은 점도표보다 낮은 기대감을 갖고 FOMC를 맞게 되는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오히려 연준 위원들이 FOMC 의사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가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라는 전망 하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블러드 연준 총재 같은 분들은 4%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많이 핫한 졸탄이라는 분도 5%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점도표가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실적 시즌인데요. 최근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률이 9.6%, 4분기 영업이익률이 8.2%입니다. 9.6이라고 한다면 2분기보다 소폭 둔화되긴 하지만, 이 레벨을 보여줬을 때가 코로나19 직후, 그리고 2017년, 18년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죠. 그런데 최근 경기 흐름들을 본다면 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익 전망을 이끌어왔던 것들이 시클리컬, 원자재 관련된 민감주들인데, 원자재 가격들이 2분기 정점 이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환율 효과가 저거
정말 세게 들어왔습니다. 1분기 때는 한 8% 정도 들어왔는데 2분기 때는 10% 이상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달러율이 지금 더 올라가고는 있지만 1,300원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가 더 강해지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효과가 정점을 통과한다. 수출 증가율은 더 둔화되고 있고 그동안 실적 개선을 이끌어왔던 시클리컬의 동력이었던 원자재 가격들은 좀 레벨 다운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레벨에 대한 부담, 통화 정책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이 충족시켜줄까? 그리고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시장에서의 기대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줄까라는 것들을 최소한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근데 또 그 말대로 좋았어요. 네, 별다른 맞습니다. 이슈가 없다 네, 보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슬슬 걱정하기 시작할 네, 때가 네. 이제 와가고 있다.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일단 잭슨홀 미팅. 맞습니다. 이게 네.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바로 오죠. 25일부터 27일까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뭔가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쵸. 뭐가 있을까요? 호재가 나온다면? 일단은 주제가 공개됐는데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예요.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아까 FMC 의사록이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호재로도 해석하고 악재로도 해석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기대감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요건. 자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더 매파적으로 했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둘 간의 균형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7월 FMC 의사록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게 저는 좀 더 다행스럽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물가와 금리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7월 FMC에서 의사록에서 나왔던 것도 경제와 통화정책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화정책이 너무 매파적으로 와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속도 조절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별거 없을 거다 또는 계속적으로 긴축 시그널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데 경제하고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악재라기보단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 들고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 들고 있는 분들이야 뭐 물린 게 있으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다 치지만 신규 매수, 보니까 잘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단타라도 좀 해볼까? 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관점, 어떤 관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은 관망만 해야 될 것인지. 단기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순환매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는 처음 순환매는 1주, 2주 간격, 그 다음에는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다가 정점을 만들고 꺾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 아니다. 이게 올라갔네 라고 해서 따라가면은 좀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뭐 자동차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고요. 자동차, 에너지 뭐 이런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업종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제가 좀 정리한 그림들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컨셉은 똑같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 이익 대비 주가가 더 낮은 업종이에요. 근데 위 업종은 낙폭과대. 네. 실적 전망도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보다 더 많이 이익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업종이고요. 밑에 업종들은 코스피보다는 좀 양호한 그림을 보여줬지만 실적이 올라가면서 또는 실적이 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 2,400을 넘는 과정에서는 요 위에 있는 업종 낙폭과대 업종들이 반등을 주도했고요. 2,5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들 얘네들이 반등을 이끌었는데 전 다음 흐름들은 요 위쪽에 있는 낙폭과대 업종들이 한번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업종들을 쫙 보시고 많이 아직 못 올라간 대표적으로 반도체, 의류,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겠죠. 얘네들을 조금씩 모아가셨다가 반등이 딱 나오면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2,5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의 반등 여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2,600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도 좀 자제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릴까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사실 뭐 7월달 7조인가요? 얼마 순매수했다? 4조 5천억, 5조 가까이 샀습니다. 7월달 이후에. 예. 7월달 이후에.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사주기 시작하는데 네. 환율이 이렇게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이거 우리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이 순환매를 주도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은 꾸준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 단으로 보면 한 업종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덜 샀던 거 많이 사고 7월 달에 많이 샀던 거 팔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을 보시면 7월, 8월 달에 계속적으로 동시순매수한 업종은 IT 가전하고 자동차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IT 가전은 LG에너지 솔루션 그 이슈 때문에 좀 바이어스가 있고요. 자동차는 실적 대비 저평가,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은 7월 달에 안 사고 또는 팔았던 업종들을 8월 달에 좀 샀고요. 7월 달에 샀던 업종들을 또 8월 달에 팔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주간 단위로 보면 여기 윗단에 있는 것들이 8월 달에 산 업종인데 7월 달에 별로 안 샀던 걸 사고 7월 달에 많이 샀던 거 팔고 이 패턴을 계속 좀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매가 왜 이렇게 나올까를 보면은 굉장히 단기 가격 메리트에 근거한 트레이딩 전략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이번 반등이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환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굉장히 단기 가격 메리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도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의류, 증권,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얘네들이 출렁일 때마다 조금씩 담아 놓으셨다가 한 2, 3일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그때 좀 정리하시는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겨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 윈터 이즈 커밍. 네. 그때는 예고편이지만 이번엔 진짜 진짜다. 겨울이다. 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거다. 네. 주가는.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디램 가격 빠지는 거 보면 이번에는 다를 거야. 네. 더 많이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실적이 좀 빠지면서 주가 레벨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달처럼 대폭락이 나올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윈터 이즈 커밍, 업황 안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벌써 세 번째거든요. 2021년 8월, 그리고 2022년 초반, 그리고 이 현재. 그런데 다들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23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대폭락한 것도 반도체 사이클이 2023년까지 안 좋아진다.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2023년 상반기가 돼야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폭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저점 찍고 쫙 한번 올라갔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몇몇 종목들은 뭐 40%, 5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반등의 이유는 아니야. 2022년 하반기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하면서 또 팍 튀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또 확 밀려난 거는 아니야. 23년이 돼야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다들 시점에 대한 포커스가 23년 상반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여부가.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밀릴지 아니면은 업황이 더 안 좋아질지 좀 선방을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21년 8월 그리고 올해 1, 2, 3월 이미 두 번의 큰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이때처럼 폭락이기보다는 이 시점을 기다리면서 불안감과 기대감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죠.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경기가 경착륙한다, 일부 국가들은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시그널들이 가시화되게 된다면 업황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들이 주가 레벨을 좀 억누를 수 있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네. 그러니까 연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뭡니까? 잭슨홀 미팅에서의 결과, 네. 거기에 따른 주가 변동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FOMC 9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네. 대응을 미리 해놔야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좋게 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9월 달에는 CPI, FMC, 프리어닝 시즌 요 세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진바닥을 찍었고 추세 반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2600선 중후반대에서 잠시 정리를 했다가 2700, 2800 가는 과정에서 다시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코스피가 2650선, 2670선 이 정도에서 꺾여 내려가서 전저점을 지지력 테스트 한다거나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손절을 잘해라. 손절을.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해야지 다음 사이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락하는 것과 반등하는 거에 있어서 원금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50% 하락한 다음에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블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9월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좀 중립적인 스탠스는 유지하시고 그 다음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